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5개명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네. 네, 네. 오늘도 엄청 기대되는데요. 예, 뭐 요즘 그 깡통 전세 문제로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보도를 보면은 그 이렇게 지식들이 좀 단편적인 지식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전세 계약 체결한다라고 하지만 네. 그 내용들이 너무 이렇게 편협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게요.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이렇게 뭔가 정보를 계속 주는 거하고 네. 뭐 10개명, 5개명 이러면 더 이렇게 쏙쏙 귀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5가지 한번 해볼게요. 네. 계약 갱신 요구권이 202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이제 갱신이 끝나고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사실 이제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서 다시 전세 계약을 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잘 기억하셨다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그 임대차 목적물의 담보 가치, 요걸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첫째, 임대차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예. 뭐 우리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우리 현실에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죠. 네. 결국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혹시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내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아 나올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이제 담보 가치를 파악하는 음, 그게 가장 그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뭐 등기부등본도 떼서 저당이 얼마인지 또 압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파악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사실 이제 등기부등본도 굉장히 떼기 쉽잖아요. 리버브 홈페이지에 가면은 바로 뗄 수 있는데 가끔 이제 계약할 때 이것도 안 떼본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이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담보 가치를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래도 실거래가를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제 늘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이 강조하셨지만 이 빌라 같은 경우에 네. 실거래가 없는 경우 또 그런 경우 참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하여튼 최대한 어쨌든 실거래가가 좀 파악이 돼야 내 보증금이 과연 안전할 수 있느냐 이게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이 목적물 자체의 거래가액 그것도 당연히 살펴야 되지만 좀 비슷하다 싶은 그런 그 주변 임대차 목적물 네. 주변 가격까지도 좀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게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 경우는 이제 실거래가가 아예 없을 수 있으니까. 예, 이제 바로 지은 거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거래 가액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 가격이 미지수니까 조금 낮게 기본적으로 낮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그걸 위해서 이제 뭐 중개업소도 여러 방문을 하시고 또 여러 중개업소 통해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그 가격을 조금 낮은 가격을 이야기하는 중개업소 말을 더 믿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보증금을 조금 낮추시고 차임을 조금 인상하는 식으로 리스크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를 그냥 그 쉽게 받아들이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제도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고 상당히 특이하고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그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요새는 집주인들이 죄송합니다. 세입자를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차임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이걸 팁으로 사용하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좀 마시다가 얘기 좀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 그 임대인 신용에 대해서 좀 고민하라라고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임대차 계약하면서 과연 그 집이 얼마나 할까, 시세가 얼마나 할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좀 조사를 하는 편인데 그
임대인, 집주인의 신용은 사실은 고민을 별로 안 하는 편입니다. 네. 거의. 근데 이게 그 우리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측면에서 볼 때 나중에 혹시 그 임대차 목적물이 그 경매 들어가서 돈을 못 받는다. 예를 들면 이제 보증금 1억인데 경매 들어가서 7천만 원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3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그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임대인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경매 들어가서 못 받으면은 아예 못 받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그 충분히 그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부도났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그 계약 이후에 이제 그 소유자 변동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라라고 하는 그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데 나중에 이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임차인이 세입자가 중도 해지를 하고 전 소유자 통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과연 그 직업이 뭐냐, 재산이 있느냐, 또 평판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임차인한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노력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이상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요새는 뭐 SNS도 있고 뭐 사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분이라면 뭐 그래도 좀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좀 그러기가 어렵고 또 SNS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 좀 부풀려진 경우가 많잖아요. 검증이 좀 어려운데 네. 우리 변호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뭐 관련해서 세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시행 직전인데요. 네. 또 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아이디어나 뭐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두 번째 이제 아까 임대인 신용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세금 체납 여부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대인이 이제 세금 체납할 정도면 이게 신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미리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계약 전에 그런 말씀인데 제일 어떤 간단한 방법은 결국 그 임대인 협조를 얻어가지고 네. 국세나 지방세 완납됐는지 그 증명원을 좀 가져와 봐라. 네. 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동안 잘 안 돼 왔죠. 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동안은 요구해달라는 생각도 못했죠. 못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월세 계약이면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보증금이 작고 이제 전세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걸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다 전세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전세 보증금이 집값에 그 육박하는 돈이 들어간다면 네. 만약에 그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때 보증금 받아내는데 지장이 되는 네. 국세 우선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법 개정, 지금 그 뒤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체결 전에 세금 체납됐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조금 용기를 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이게 이제 국세를 완납했는지 열람이 가능한 시점이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니까 네. 지금 그 전에라도 이렇게 좀 요청을 하라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그게 그걸 모르고 계약 체결했다가 나중에 국세 체납이 발견돼 가지고 네. 계약을 뭐 취소하느니 계약금을 돌려받느니 하는 그런 분쟁에 노출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아예 그런 체납이 많은 사람하고는 인연을 안 맺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재판단에는 이제 이게 전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그 과거에는 그 세금 체납됐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자체가 되게 상대방한테 신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어찌 보면 조금 저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뀐 상황에서 좀 더 용기를 내서 요청을 해보시고 네. 만약에 그걸 저는 좀 꺼리는 그 임대인이나 중개업소 이런 데하고는 저는 그냥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이 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세가 없어질 시점이 온 거 아닌가. 네. 이 전세가 없어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한 부동산 투기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드리는 것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변호사님도 중간에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 많은 금원을 주고 남에게 맡기는 이 전세 계약 자체가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월세로 전환하는 방식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얘기 잠깐 나왔지만 지금 개정법 관련해서 잠깐 얘기해볼까요? 미납한 국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금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올해 이제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네. 요 관련 법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네, 좀 자세히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요 법에 따라서 이제 그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넘는 네. 그런 임차인이면 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그 기간이 한정돼 있는데 임대차 계약 일로부터 그다음에 임대차 개시일까지 네.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세입자가 이제 확실하게 하려 그러면 계속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네.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이제 개인정보 침해가 너무 강하다고 보고 네. 그냥 세입자가 들어와서 뭐 대항력 우선 면제권을 갖추는 시점이 보통은 잔금 내고 주민등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열람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니까 약간의 시간은 조금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임대인이 이런 국세 체납이다라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했을 때 임차인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책임 없이? 그렇죠. 그럴 그게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네. 어쨌든 그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면 네. 그 부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임대차 계약하고 잔금 치르는 사이에 또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 여러 번 떼보는 것이 네. 적어도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잔금 지급 전 이렇게 해서 네. 2번 정도는 떼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열람할 수 있는 장소는 그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열람하는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지참을 해서 세무서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세무서장은 열람했던 내역을 임대인한테 네. 통보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전세 계약을 하면서 이런 특약을 좀 해놓으면 좋겠군요. 뭐 만약에 확인을 했을 때, 열람을 했을 때 체납 내역이 있으면 이 임대차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임대인도 이런 요청에 응한다. 뭐 이런 거를 특약으로 좀 해놓으면 예. 네, 좀 예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들어갔을 때는 네. 과연 그 세금 체납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미치느냐, 해지 사유 정도까지가 애매할 수 되느냐 있어요. 애매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딱 써놓게 되면은 그게 논쟁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특약을 좀 해놓으면 네.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간 지금 최근에 이제 빌라왕들, 좀 이름도 그래요. 빌라왕들로 인해서 세입자 피해가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제도가 미리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라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4월부터니까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렇게 되면 변호사님 앞으로 좀 정직한 납세 문화도 좀 정착이 될까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런 실무에서 그 세금 때문에 피해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걸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음. 이걸 그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한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을까. 네. 그걸 계속 그 칼럼 같은 데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세금 체납한 사람은 이런 임차인의 어떤 권리 침해, 임차인을 피해를 줄 뿐더러 네. 세금 납부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래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 네.
이게 세금을 잘 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요. 국가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5개명. 첫 번째, 임대차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자, 두 번째, 임대인 신용에 대해서도 고민해보라. 자, 두 가지 개명했고요. 또 이어서 저희 퀴즈하고 음악 듣고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소영의 5천만의 변호인, 생활에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정보 최강석 변호사님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개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세 번째는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라로 네. 했습니다. 네. 이게 그 보증금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결국 보험에 들라 이런 뜻인데요. 네. 보험료 부담이 아무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거액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약간 불가피한 비용 지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파트 같은 이런 어떤 그 담보 가치가 충분히 되고 하는 부분은 조금 필요성이 떨어질 테지만 빌라나 뭐 다세대 이렇게 담보 가치가 조금 불충분하다 싶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 보증보험을 들어서 좀 하시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전세를 하는 이유가 사실 과거에는 조금 그 월세보다는 좀 싸기 때문에 전세를 좀 선호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게 보증보험을 전세 보증금이 위태롭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자, 보험료를 낼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그냥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좀 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비교해 볼 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런 그 보험료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지출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보험을 들어 놓으면 그 위험이 보증보험 회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요. 네. 비용을 약간을 지불하더라도 거기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네요.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만으로는 그 안전한 임대차 계약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그 언론 같은 데서 보면은 이게 안전한 임대차 계약의 팁으로 해가지고 네. 뭐 특약을 붙여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약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특약도 잘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붙여야 되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잔금 지급하는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예, 예. 그 부분을 넣어두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이런 특약사항을 넣어두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되나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안 지켜지면. 그러니까 특약을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부분은 약간 뭐, 깡통 전세, 그런 그 부분까지도 그 생각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런 특약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잔금 받고 나서 바로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저당이 우리 현행법상 임차인의 지위보다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임차인이 손해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약을 믿고 이제 그 특약이 지켜질 거라고 단정하고 기대하는 것은 네.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잔금 지급 다음 날까지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미 잔금이 지급돼 버리면 보호받기 어렵다. 지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잔금 네. 지급하는 당일날이 문제인데요. 이제 세입자도 그 큰 돈이기 때문에 네. 등기부를 잔금 지급하기 전에 떼본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렇죠. 예, 떼보고 별 문제가 없구나 싶어서 잔금을 지급했더니 그 잔금 지급받고 나서 바로 그 당일날 저당을 설정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저당권은 현행법상 지금 세입자의 어떤 보증금 채권보다도 우선 변제권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네. 사단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잔금 지급 받아놓고 우리 뭐 어쨌든 우리는 이사도 하고 뭐 또 그다음에 저기도 이제 그거 뭐죠? 전입신고도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사이에 그냥 그 사이에 저당을 설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네. 이럴 때는 손해를 회복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예, 특약을 써도 네, 네. 마치 이제 특약을 쓰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약만 만능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예, 그렇습니다. 또 네. 어떤 경우도 특약 어떤 걸 또 주의해야 될까요? 예, 또 많이 거론되는 뭐 이야기가 특약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이런 걸 또 특약을 또 권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네. 뭐 세입자한테 돈 받고 바로 소유권을 바꾸고 하는 그런 약간 갭 투자 전세 사기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돼라고 이렇게 특약을 넣어두면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게 꼭 그 잔금 지급 시까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잔금 지급받고 다음 날 소유권을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자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가 있고 세입자는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특약으로 인해서 마치 이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착시 현상. 예. 이제 네 번째는 결국 임대차 계약서 특약 맹신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기능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계약 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에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네. 뭐 물론 뭐 보증보험 가입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보증금 그 반환이 확보된 이런 경우라 그러면 뭐 사실은 소유자가 변동되든 말든 어떻게 보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임대차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조금 위태위태할 때 네. 빌라 다세대 같은 또는 보증금이 큰 그런 경우에 경우인데요.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에 따라서 바뀐 소유자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만약에 임차인이 그 승계를 그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볼 때는 그 바뀐 소유자가 신용도 별로고 재산도 별로 없고 해서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소유자 바뀌는 것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 해지하고 기존 임대인, 기존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자, 그런 권리를 이제 조금 그 보장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변동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을 수시로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가 변경되는 걸 좀 수시로 확인하다가 변경이 되면 이게 지금 어떤 소유자가 나한테 더 신뢰 있는 담보를 가지고 이제 전세금을 반환할 것인지 좀 판단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예. 소유자가 변경되면 또 야 요즘 그 말만은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이 아닌가, 바지 사장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래서 그 대체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참 소유자 변경을 늘상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임대인이 통지해주는 뭐 의무 같은 건 없습니까?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예, 뭐 그 당연히 지금 임대인의 통지를 받고 뭐 임차인 동의하에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에 한해서 뭐 대항력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지금 현행 법은 그냥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만 양도된 것만 가지고 당연히 승계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그냥 몇 개월이라도 한 번씩 등기부를 떼보는 정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소유자 변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서 더 도움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이게 그 갭 투자 전세 사기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이 소유자가 변경되면은 그 당연히 바뀐 소유자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되고 전 소유자한테 뭔가 중도 해지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고 그 잘 몰랐어요 아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고가 워낙 요즘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그 사기꾼들이 바지 사장한테 넘기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법리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중도 해지 제도라는 것이 있었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많이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5개명. 첫째, 임대차 목적물의 담보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두 번째, 임대인 신용을 확인해봐라. 세 번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라. 네 번째, 임대차 계약 특약 맹신하지 마라. 다섯 번째, 계약 후 소유자 변경에 주목하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네요. 네.